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몇 달 전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빈대 근성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빈대와도 같았어요. 남편이란 놈은 그걸 방관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 급기야는 저더러 속 좁게 왜 그러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똑같이 행동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본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호구 잡으려고 난리치지 않았겠죠. 호구 잡힐 일은 없지만 호구 취급당하기 싫어서 거지근성이 난무하는 시댁을 다 엎어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혼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술집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술집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할 겸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면서 같이 어울리며 놀게 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헌팅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데이트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연애 1년이 안 됐을 무렵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가 꽉 찬 시점이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잘 만나고 있겠다.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나이 더 먹어서 결혼해봤자 손해보는 건 우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시간 끌지 말고 후딱 해치우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할 겸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으면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덩치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괜찮은 것 같다면서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은 저를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 나는 두 사람 결혼 전적으로 찬성해. 어차피 결혼할 건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며 좋은 티를 팍팍 풍겼습니다. 남편은 그냥 일반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저는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교대 근무하는 생산직이지만 대기업의 복지도 좋고 연차도 많이 쌓여서 연봉이 꽤 높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쉽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능력이 좋으면 좋죠. 하지만 평생의 배우자인데 능력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더 우선순위로 보는 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월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보다는 버는 금액이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직이어서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우리 둘의 수입을 합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야 둘이 벌어서 합하면 금방 모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자꾸만 남편을 낮추면서
부족한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개의치 않은데 말이에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 대기업 다닌다면서? 나 진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지 뭐야.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할까 싶어서. 아가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결혼해줘서 고마워. 아이, 오늘 보니까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이때 처음 본 시부모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잘 살아나가라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남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저희 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시댁은 집도 좁고 많이 낡았거든요. 뭐하러 능력 없고 집도 못 사는 남자와 결혼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게 결혼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벌기는 했지만 거의 다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다닐 뿐이지 모아놓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이 부족할 게 없다고 했죠. 또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으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신우도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살갑게 굴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살갑게 구니까 정말 친동생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을 좋게 받으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단번에 되면서 마음이 잘 열리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다들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할 때 양가 집안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보태주실 상황도 아니었고 대출받아서 준비하면 되니까 부담되지 않았어요. 대기업 복지가 참 좋잖아요. 제 직장에서 자체 대출이 있었고 이자도 저렴했습니다. 우선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그때부터 저는 고단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신혼 때라 얼마나 좋겠어요. 시댁 식구들하고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바로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냐고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두 사람은 엄청난 속물이었습니다. 돈을 그렇게나 밝혔어요. 남들이 좋다는 건 다 따라서 하고 싶어 했죠. 문제는 그걸 본인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결혼식 때 메고 갈 가방이 없다면서 제게 하나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저희 집에 와서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가방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볼 때마다 그 가방을 자기 것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먼저 가방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게 가방을 왜 돌려주냐고 되묻더군요. 아가씨, 가방 언제 줄 수 있어요? 가방? 무슨 가방이요? 저번에 결혼식 갈 때 맨다고 빌려간 가방 있잖아요. 아, 그거요. 그걸 언니한테 왜 줘요? 아니, 빌려간 거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어머, 언니도 참 말이 빌린 거지. 그걸 정말 돌려받으려고 했어요? 네? 아니, 돈도 잘 버는데 그깟 가방이 뭐하러 째째하게 달라고 해요? 언니 그거 없어도 다른 가방 많잖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언니 속 은근히 좁네요. 많이 벌면 베풀 줄도 알아야죠. 치사하게 줬다가 빼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그걸 왜 돌려주냐는 신우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명품 가방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줬다고 생각할 수 있나 싶었어요. 뒤통수가 다 얼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빌려준 거지 어떻게 준 거냐? 그 가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나 하는 비싼 가방인데 어떻게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 나는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빌려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많이 버니까 이런 가방 또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뭐 이런 게 다 있지? 살살 열받아서 빌려달라고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본인 거라고 갖는 심보는 뭐냐?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던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깟 가방이 뭐라고 돈도 많으면서 째째하게 구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손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새 걸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 가방 빌려주고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받은 거로 생각할 테니까 신우한테 선물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하도 기가 차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너무 황당하다고 했더니 그냥 그러려니 넘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버릇없게 구는 신우의 행동에 화가 나는데 남편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태평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의 반응도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냐? 지금 내가 이상한 거냐고 물었더니 귀여운 동생한테 가방 선물해 준 거라고 좋게 생각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다른 가방도 많은데 그거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신우의 이야기를 하면 미안하다고 뭐 그런 애가 다 있냐고 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제게 이해하라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원어가 없이 살아서 그런 가방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남들 다 있는 명품 가방 본인만 없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냐고. 그런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갖는 건 말이 되나요? 이건 가방을 떠나서 인성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고 무조건 신우 편만 들었습니다. 버릇없게 행동한 건 나중에 좋게 타이르겠다는 말뿐이었고 결국에는 그 가방을 신우에게 주라고 했어요. 말을 해봤자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길래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해결하고 만다라는 마음으로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방문에 시모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신우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마침 신우가 집에 있길래 가방 받으러 왔다고 얼른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깟 가방이 뭐라고 결국 받으러 온 거냐면서 또 버릇없게 굴었어요. 옆에 있던 시모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신우와 있었던 이야기를 시모에게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요. 남편 대신 개념 없는 신우를 혼내줄 줄 알았는데 맙소사 온 가족이 전부 한통속이었습니다. 제게 남편처럼 돈도 잘 버는 애가 속 좁게 그깟 가방이 목숨 거냐고 뭐라 하더군요. 갑자기 찾아와서 뭔 일인가 했더니 이깟 가방 때문이었어? 너는 윗사람이 돼서 속 좁게 왜 이러니?
이 가방 없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 주면 되지. 이거 돌려받으려고 여기까지 쪼르르 오니? 하여간 너도 참 할 짓 없나 보다. 이거 아니어도 다른 가방 많이 있는 것 같더구만. 이게 뭐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일도 그러더니 어머니까지 이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가씨 하나 개념 없이 구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뭐? 너 지금 나한테 개념 없다는 거니? 믿었던 시모에게 발등 찍히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답답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개념 없는 신우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는 건지 미칠 노릇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건 초장에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모 앞에서 신우의 행동을 똑부러지게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돌려줄 줄 알았다. 빌려달라는 의미가 뭐냐? 갖는다는 게 아니라 쓰고 돌려준다는 뜻 아니냐? 먼저 그렇게 말했으면 약속 지켜야 하는 거고 설사 갖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순서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얘가 왜 이렇게 꽉 막히고 이해심이 없냐는 둥 그렇게 안 봤는데 정이 없다고 여전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신우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그깟 가방 하나 줄 수도 있지.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신우보다 비싸냐고 했습니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게 치사하게 굴지 말라면서 심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기 바빴어요.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깟 가방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시모한테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 있고 돈 잘 버니까 이런 가방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집에 다른 가방도 많으니까 없다고 큰일 나는 상황도 아니고요. 신우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또는 동생처럼 귀엽게 갖고 싶다고 표현했으면 그냥 쓰라고 줬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끝까지 달라고 하는 건 신우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이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일일이 가르칠 게 아니라 엄마인 시모가 신우한테 알아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소리 들으면 나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똑바로 가르쳤을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의 잘못에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고 편만 드냐고. 이래서 신우 버르장머리가 나빠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시모를 가르치려 드냐면서 노발대발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깟 가방이 뭐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모를 가르치려 한다는 둥. 치사해서 안 되겠으니 이깟 가방이나 가지고 꺼지라면서 말도 함부로 해댔어요. 급기야는 신우 방에서 제 가방을 찾아오더니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분이 안 풀렸는지 있는 힘껏 발로 막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에 맞게 품격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저렴한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시어머니였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어요. 제가 바란 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릇없이 군 걸 반성한 신우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거 한마디면 그 가방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정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상종도 하기 싫어서 시모가 가방을 짓밟든 말든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오나 반응을 보려고요. 또 본인 가족들 편만 들 가능성이 컸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말했는데 혹시나는 무슨 역시나였습니다. 가족들은 생각이 연결되어 있나 봐요. 시모가 한 말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몰랐던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처음 겪게 되었지만 처음이 중요하다고 이 한 번의 일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모, 신우 모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모와 신우도 싫었지만 가장 크게 실망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서운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감정의 정리가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눈물?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지면 눈물이고 뭐고 슬픈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바퀴벌레 보듯 혐오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혼 결심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떡잎부터 남다른데 앞으로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이거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말 그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니까 기대할 건더기가 없었어요.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걸 바로잡자는 건데 그저 본인 가정만 감싸고 도는 남편이 너무도 싫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봤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었습니다.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저한테 다 맞춰줬어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안 할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괜히 할 것도 아닌데 오버하는 게 싫어서요.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요.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조용히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저한테 유리하다고 했고 앞으로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잠자코 증거 모으기에 돌입했습니다. 그깟 증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인간들이 또 개념 없게 굴고도 남을 인간들이었거든요. 증거만 아니면 바로 이혼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모을 때까지 이 인간들과 또 상종해야 한다는 것이 참 싫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지막에 뒤통수 치고 웃는 건 나다. 이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신우 사건 이후로 특별히 시댁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행사 아니면 잘 안 갔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호사랑 상담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말에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시댁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식사도 했고요. 그때마다 시모와 신우는 제 속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놨습니다. 특히 시모는 돈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한번 본색을 드러낸 후에는 노골적으로 돈을 밝혔습니다. 얘, 너는 대체 뭐 하는 거니? 뭘요? 뭘요? 얘 좀 봐. 네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얻으면 뭐해? 뭐 하나 표가 안 나는데? 오죽하면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대기업 며느리 얻은 거 진짜 많냐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면 뭐해? 베풀지를 않는데. 네가 며느리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안 며느리가 많냐고? 대기업 며느리를 얻었으니 그에 걸맞게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정작 본인들은 뭐 하나 보태준 거 없었으면서 저한테 바라는 건 참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보이기식 욕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툭하면 용돈 줘라,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등등. 비교하면서 달달 볶아댔어요. 이때 신우랑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꼭 거들었습니다. 그래,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냐. 좀 해줘라.
아주 자기들이 감나라 배나라 옆에서 얄밉게 떠들어댔어요. 그러더니 어떤 날은 시모가 저한테 아예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뭔 카드냐고 했더니 며느리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일일이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산다고 카드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도는 넉넉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죠? 용돈은 용돈대로 챙겨주면서 카드까지 요구하니까 참 기가 찼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은 열심히 쓸 테니 그 뒷감당은 다 저한테 하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부족한 집안에 찾아와줘서 연신 고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한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마웠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미리 고맙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제가 없는 집안에 편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인간들을 겪으면서 없던 편견이 생겼습니다.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맛에 환장하는구나.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라는 편견이 박혀버렸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거 하나 모두 빼먹지 않고 다 녹음하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시댁 인간들 모두 얄미우시죠?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시모가 요구한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만 보면 돈돈돈 거렸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싹 녹음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안 들을란다. 이런 식으로 무시했더니 혼자 길길이 날뛰고 아주 생쇼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할 때 1등 공신한 사람이 바로 시모랑 신우예요. 두 사람 덕에 제가 얼마나 유리하게 이혼했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이렇게 돈으로 저를 쪼아댔고 신우는 못된 손버릇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앞서 말한 가방 사건 이외에도 사고를 꽤 터뜨렸습니다.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제가 없을 때 몰래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뒤지고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바로 촉이죠. 신우는 제가 무슨 가방을 매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액세서리를 뭘 착용하는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가방 사건 이후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대놓고 내 가방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데 뒤로는 더한 짓을 하고도 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남편 몰래 홈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칠칠맞은 성격도 아니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에요. 분명 내 기억에 여기다 둔 게 맞는데 나중에 가보면 귀신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니까 아, 이거 혹시 신우의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신우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지나가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쓰겠다고 알려달라고 했대요. 참, 거짓말도 어이없죠? 급하면 1층에 있는데 쓰면 되는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화장실을 쓴다? 딱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홈카메라를 확인해 봤더니 제 물건 가져가는 모습이 딱 찍혔더라고요. 옳다쿠나. 그럼 그렇지. 하다 손버릇까지 안 좋은 신우가 아니라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절도범이었어요. 저는 다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야 또 뭔가를 훔쳐갈 거고 그게 다 차곡차곡 증거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 방에 빵 터뜨리고 다 초토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남기던 중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것 말고 더 큰 걸 훔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돈 같은 거요. 그래야 신우를 제대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요. 마침
이때가 보너스 받을 때였거든요. 대기업은 보너스가 꽤 세잖아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살짝 흘리면 자연스럽게 신우랑 시모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보너스 받은 이야기를 일부러 꺼냈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액수도 자세히요. 남편을 의식하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는데 힐끔힐끔 살펴보니 돈에 관심을 두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지갑을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뒀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가져가라고 전시해둔 셈이었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잘 있나 서랍장만 열어 확인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개인 서랍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는데 결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살펴봤더니 백화점에 몇백만 원짜리 가방과 여러 옷을 구매한 결제 내역이 문자로 와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홈 카메라를 살펴보니 신우가 몰래 들어와서 제 서랍장을 여기저기 뒤졌고 지갑에 있는 카드를 쏙 빼갔어요. 옳지.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저는 신우가 크게 사고치기를 바랐는데 드디어 원하던 일을 벌이자 너무도 신났어요. 어디 한번 죽어봐라. 혼자 깔깔깔거리며 웃다가 정신 차리고 냉큼 핸드폰을 도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도난당한 카드가 결제되어 신우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연락을 시모랑 남편도 같이 받았고 모두 경찰서에 만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시모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신우는 훔친 게 아니라면서 억울해했고 그 옆에 시모가 같이 편들어주면서 신우를 당장 풀어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딱 마주치자마자 잘 왔다면서 얼른 신우의 일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잡았다고 해서 왔는데 세상에 아가씨였네요? 그래. 너 잘 왔다. 들었죠? 아가씨라잖아요. 제가 내 며느리라니까. 얘가 필요해서 세연이 카드 받아 쓴 건데 그걸로 사람을 잡아가면 어떡해요? 아이 당장 풀어요, 당장.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 가져가는 거 그거 절도예요.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가져간 거니까 주거침입까지 더해지는 건가? 뭐? 주거침입?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해대는 거야? 아, 너 미쳤어? 아니라고 오해라고 얼른 해명해도 모자랄 판에 뭐 절도? 주거침입? 시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를 노려보길래 다시 한번 절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나는 카드를 준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가져간 거 아니냐.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백화점에서 잔뜩 긁었던데 그게 절도가 아니면 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입 다물지 못하냐면서 제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지금 네 신우를 절도범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더군요. 참나. 그러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잔뜩 비웃으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습니다. 뭣도 없는 게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무시했고 시모의 성질을 살살 긁었어요. 저번에 내 가방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 주고 버틸 때부터 알아봤다. 싹수 노란 게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면서 꿋꿋하게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자 앉아서 조사를 받던 신우가 벌떡 일어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언니가 마음껏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는 본인이 가져간 증거 있냐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렇게 나와야 상황이 더 재미있어지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씩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신우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영상이요. 증거 여기 있네요. 아니 저번부터 제 물건이 자꾸만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집에 좀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네요. 저는 신우한테 제 카드를 준 적이 결코 없습니다.
가져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자꾸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주장하는데 그럼 어디 한번 증거 대봐요. 내가 가져가라고 한 증거. 그런 걸 모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없어요? 전화로 했다면 전화한 기록이 있을 거고 문자로 했다면 문자 기록이 있을 텐데. 제 말에 경찰은 신우를 이상한 눈초리를 살펴봤고 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요리조리 굴리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딱 보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잔뜩 머리 굴리는 게 느껴졌어요. 경찰이 핸드폰에 내역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더니 다 지웠다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럼 본인이 더 수상해지는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구는 꼴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내역은 다 그대로인데 왜 내 것만 지웠냐? 그게 말이 되냐? 떳떳하다면 지울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문자 내역과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신우와 카드건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도 나눈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떳떳하니 다 살펴보라고 형사님 책상 위에 핸드폰을 딱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신우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꼭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야겠냐. 가족끼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소리쳤어요.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도 잘 벌면서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이깟 카드값 얼마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보너스 두둑히 받았다면서요. 그럼 그냥 보너스 받은 기념으로 나한테 선물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내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카드 써도 되냐는 허락까지 일일이 맡아야 해? 가족이 뭐야?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냥 같이 쓰는 거지. 그럼 언니가 버는 돈도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근잘근 몰아가지. 옆에서 형사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지. 아주 제대로 똥줄을 탔을 겁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본인 입으로 술술 잘도 불더라고요. 순간 아차하더니 인상을 쓰며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일을 지켜보던 시모가 저와 형사님을 설득하면서 집안 문제니까 여기서 이럴 게 뭐 있냐면서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신우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간 신우가 내 물건을 훔쳐가고 지갑에서 카드까지 빼간 거 모조리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로 신우를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신우가 더 뒤집어지며 난리쳤어요. 그리고 시모는 기어이 제 머리채를 잡아서 아주 흔들어 댔습니다. 형사님은 그런 시모를 제게서 떨어뜨리려고 애쓰셨고요. 저는 애써 그런 시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다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테니까요. 시모 손에 제 머리카락에 한 움큼 뽑혀 있었어요. 저는 경찰에게 시모 역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타이밍 좋게 남편이 등장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서 난데없이 제 동생을 왜 절도죄로 신고하냐고 하길래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카드 좀 쓴 거 가지고 동생을 쳐넣을 생각이냐고 기어이 하나뿐인 신우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동생도 모자라서 본인 엄마까지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 면상에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그깟 며느리 이제 안 하려고. 나더러 속이 시원하냐고? 아니, 아직 안 시원해. 너랑 완전히 끝나는 날 그때 속이 좀 뻥 뚫릴 것 같다. 아우, 이게 뭐야? 이혼장?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너도 그렇고 너희 가족들도 다 지긋지긋해. 너한테나 귀한 가족이지 나한테는 돌아서면 남이거든? 제가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니까 시모와 신우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니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동안 그렇게 둘이 달달 볶아도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고 이혼의 이자도 안 꺼내니까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다 인내하며 사는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허풍을 떨었겠죠.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쟤는 자신을 많이 좋아하고 본인 없으면 큰일 나는 애라고요. 이 심리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괴롭히는 상대가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으면 본인을 엄청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곤 하죠. 마냥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몰래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본인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빼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본인 짓이라는 게 걸려도 시모랑 남편이 다 막아줄 테고 어쨌거나 시댁 식구인데 제가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제 물건에 손을 댄 거겠죠. 남편은 정말 자신과 이혼할 거냐면서 못 믿겠다는 듯 재차 확인했고 저는 그렇다고 몇 번이나 확인 사살 시켜줬어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사느니 평생 혼자 늙어 죽겠다고 했습니다. 잔뜩 거지 근성에 물들어 있는 너희 엄마랑 동생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 어떤 여자도 못 버틸 거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겁하면 도망갈 거라고 했죠. 시모랑 신우는 이러다 정말 이혼하겠구나.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추기더군요. 이러다 정말 본인들 인생 큰일 나게 생겼다면서 부추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도 확고했거든요. 남편은 서둘러 왜 그러냐,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이러냐면서 서운한 게 있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말로 풀면 될 것을 뭐하러 그러냐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서운한 거 다 들어주겠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이혼 선언을 하니까 그제야 연애 때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제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자 다급해진 신우는 정말 본인과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 그동안 버릇없이 굴고 막 나간 거 미안하다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못했고 인정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하면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럴 텐데 그런 약속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랑 신우가 말하는 가족이 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줬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호칭 쓰면서 존대할 필요 뭐 있어. 이제 나도 편하게 말 좀 하자. 야, 너랑 네 엄마가 툭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면서 떠들어댔지?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가족처럼 굴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 아니겠어? 이딴 식으로 구는데 너 같으면 가족 하고 싶겠니? 그리고 네가 진짜 내 친동생이었으면 진작 죽었어. 알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고 신우와 시모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짐을 챙기고 현관문 앞에 던져놨어요. 곧이어 남편이 돌아왔고 자신의 짐을 쳐다보다가 정말 자신하고 이혼할 거냐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본인이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남편으로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게 여겨졌고 오면서 반성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신우랑 시모가 저를 달달 볶을 때마다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큰소리치길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고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냐면서 비웃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이나 하냐고. 그 말도 못 지켰으면서 이 말은 지킬 것 같냐고.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너랑 너희 집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바뀔 일 없고 예정대로 너랑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정말 그 방법밖에 없냐고.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바뀔 수 있는 게 기회를 한 번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죽는 소리를 해댔어요. 이럴 때만 이러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요? 남편한테 가증스런 연기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진짜 반성하지도 않았고 뭘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지어대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고
너와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얼굴 보고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왜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제서야 잘하려고 하냐.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 네가 조금이라도 날 생각하고자 한다면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게 날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뒤늦게 붙잡아봐야 멈추지 않죠. 한동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면서 저를 설득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은 물론 시모랑 신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알겠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시모랑 신우에 대해서는 좋게 합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내가 입은 손해만큼 다 보상해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소송 싸움으로 이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순순히 풀렸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다 받아냈어요. 거기다 신우가 훔쳐간 제 물건들 그리고 카드값까지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신우랑 시모한테 받은 정신적인 피해 역시 보상받았어요. 둘의 친필 사과문까지 톡톡히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제 손에 돈이 꽤 두둑히 남아있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저기 긁어서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조금은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짜는 마냥 공짜로 퍼주지만은 않아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니까요. 거지 근성 못 버리고 또 이 같은 일을 만든다면 그 또한 그들이 감당할 몫이겠죠. 아무튼 저는 그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습니다. 요즘은 성질 난다고 바로 이혼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